네, 이번에는 코로나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대외협력 총괄반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의 백영택입니다. 네. 지금 부산, 광주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확진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에 대해서는 유전체 분석을 해서 예. 혹시 변이가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알아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델타 변이, 예. 우리 예전에 인도 변이라고 했던 건데 그게 예. 확정된 게 지금 한 190건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발생했던 거는 51건이고요. 음흠. 그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입국하시는 외국이나 한국 사람 중에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 중에 델타 변이로 확진된 분이 한 139분 정도 되시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국내에서 발생하신 분하고 역학적으로 관련이 된다라고 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그 같이 분류하는 게 한 66건 정도 돼서 예. 확정된 거는 델타 변이는 190건인데 그 역학적 관련성까지를 감안하면 한 256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국내에서 발생한 그 확진자 중에는 델타 변이가 아직은 한 1.9% 정도 나타나서 사실은 델타 변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확산 속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입원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는 1.9%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왜 그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예방 접종 해주시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일단 정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거를 잘 막아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장님 요점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해외에서 이제 그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맞았고 음성 확인서가 그 확인이 되면 자가 격리를 지금 이제 그 면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그러면 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변이가 이제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변이가 있는데 예. 그 저희가 이제 베타나 감마형, 라마공이나 브라질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부분들을 그쪽에서 발생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델타 변이 중에서 사실은 지금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인도 쪽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인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인도에서 들어오더라도 7일간은 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7일간은 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시면 사실 들어오시기 전에 PCR 음성 확인서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들어오시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PCR 검사를 하는 걸 포함해서 3번을 검사하는데 인도에서 들어오시는 분의 경우에는 국내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7일간은 반드시 시설 격리를 하고 그 이후에 국내 분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그다음에 외국 분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시설 격리하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럼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그 외국에서 예를 들면 인도나 이런 데서 백신을 접종을 했다. 예.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나라에서 백신 접종한 거를 아직 한국하고 양자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들이 지금은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백신 접종하고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게 모든 분들한테 다 면제를 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저희가 왜 특별한 그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그 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직계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거나 그다음에 뭐 중요한 사업이나 공무상 목적으로 들어오신 이런 경우하면 예외적으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어서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델타 변이하고 백신 상관성인데 저희가 엊그저께 이제 엄중식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엄중식 교수가 어떤 점을 지적을 하셨냐면
이 델타 변이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등의 효과를 많이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 이런 그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그 해외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델타 변이가 이제 확산 속도도 빠르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백신의 중환능을 좀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백신의 예방 효과를 좀 떨어뜨린다라는 네. 보고들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까지 접종을 하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 파이자가 저 백신이 됐던 간에 60에서 88% 정도까지는 이 예방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다라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백신을 이제 1차를 맞으셨고 그다음 2차 순서가 오면 2차까지 반드시 맞으셔야 네. 그래야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다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어제 나온 뉴스가 그러니까 당국에서 부스터샷 그러니까 3차 접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맞습니까? 사실관계가? 일단 사실은 이 부스터샷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도 저 언론에 보면 그 CDC 그 책임자가 이제 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유행이 된다고 하면 부스터샷을 맞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네.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외국의 검토들이나 그다음 국내 전문가들하고의 논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제 검토 단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델타 변이 이야기 나온 김에 델타 플러스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공중보건에서 이렇게 볼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네. 전파력이 얼마나 더 세냐, 그다음 위중도가 얼마나 더 올라갔느냐, 네. 그다음에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등 이렇게 면역을 회피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델타 플러스는 아직 국내에서 이렇게 아직은 발견된 케이스는 없어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위험도 평가를 할 겁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백신에 대한 접종을 이제 순서가 되시면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계속적으로 잘 지켜주십시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접종하고 싶어요. 네. 근데 아직 차례가 안 돼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네, 그 점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반장님. 네. 잔여 백신 저도 어떻게 한번 맞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안 되는 이유가 매크로 때문이다. 이런 보도 보셨죠? 네, 그 보도 봤습니다. 당국에서 어떻게 보면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잔여 백신 접종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병원에다가 잔여 백신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알림 신청을 하면 그 병원에서 이제 잔여 백신이 생기면 알림 신청을 해놓은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매크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의료기관에 계속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의료기관에서 저한테 우리 병원에 잔여 백신이 있으니까 맞으러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매크로로 어떤 예약을 조작한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이제 내 주변의 의료기관에 그 잔여 백신이 있는지를 계속 지도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걸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하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잔여 백신이 발생한 경우에 92% 정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가지고 받으시는 경우 그게 92%더라고요. 그래서 92%는 매크로로 인해서 순위가 이제 조작이 되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지도를 통해서 그 접종하는 하는 게 8%인데 이게 전체가 다 그런 매크로를 활용한 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그 중에 일부일 거고 다만 이제 정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 잘못된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도록 관계기관하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전산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물론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온라인 뭐에 들어갈 때 보면 이 중에 뭐 숫자 뭐 이렇게 쭉 해놓고 난수표처럼 숫자를 써놓고 이 숫자를 적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 자동으로 전산으로 하는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매크로 프로그램으로는 그 숫자가 적혀 있는 거를 바로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지 프로그램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전산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 매크로로 인해서 혹시 순위가 잘못 만들어지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하고 지금 방지 프로그램 개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대외협력 총괄반장이었습니다.